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가 속도를 내면서 재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혀 기업들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57%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30대의 아파트 구매가 반토막 나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패닉 바잉이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부담한 공실 임대주택 손실액이 16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빈집 상태로 6개월 이상 방치된 임대주택이 전국 2만여 가구, 수도권에만 7천 가구 넘게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년 연장이 반영되지 않은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는 금융권 노조의 소송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시티은행에 이어 국민은행 노조도 이번 주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경제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데다 이들 법안까지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걷잡을 수 없이 위축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야권 내에서도 이 법안 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면서 경제계는 현재 초비상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은 이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정경제 3법이 뭔지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경제 3법의 취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그룹 감독법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협의회를 만드는 등 삼성과 현대차 등 자산 5조 원 이상의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고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도 폐지합니다. 투명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지 않냐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투자가 조금 더 늘고 그리고 기업 경영이 투명해지면은 그만큼 이제 재계 내에서도 이렇게 조금 더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논의됐지만 기업 활동 위축 우려에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내 처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 내에서도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옥죄한다는 비판이 있고 경제계의 반발도 커 최종 국회 통과까지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이번 공정경제 3법 상황이 앞서 임대차 3법과 다른 점은 야당이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거대 여당의 야당까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막판 국회 설득에 사활을 거는 모습인데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도 정치권에서 관련 발언들이 쏟아졌죠? 네, 맞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 과제라며 야당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찬성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이 될 게 있으면 다소 고쳐질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3법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 논의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까요? 네, 여야는 추석 이후에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당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재계 측 입장도 좀 궁금한데 국회 설득 작업에 지금 총력전으로 나서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이미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5일 김종인 위원장을 방문해서 정부 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내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면담하고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내일과 모레 국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박용만 회장은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가 정치의 도구로 쓰인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다면서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업에 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저희 기업들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마이동풍처럼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 기업 관련 법안인데 기업의 의견은 무시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네, 김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지목하는 독소 조항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다중대표 소송제,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등 이 기업 활동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오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계에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대 세력의 이사회 진출이 열려 과거 헤지펀드 엘리엇의 삼성물산 공격 때처럼 악의적인 공격이 가능해지고 단기 이익을 노린 투기 자본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중대표 소송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 회사 지분 소수만 가져도 해당 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0.01%인 311억 원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자회사 7개까지 8개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가 300억 원의 돈을 투자할 수가 있는지, 결국은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 수사와 고소고발 남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지주사 지분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 등 16개 비지주회사 기업 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30조 9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 돈이면 일자리 24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할 돈을 자회사 지분 취득하는 데 쓰라고 하니까 결국은 투자 경영도 위축이 되고 일자리 만드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게 되겠죠. 이에 따라 경제계는 부작용에 대해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는 한편 보완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계속해서 금융시장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은 1,160원대가 깨지면서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먼저 증시 흐름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 행렬에 지난주 금요일 대비 모두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0.95% 떨어진 2389.39, 코스닥은 2.46% 하락한 866.99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2400선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특히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4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2원 30전 떨어진 1,158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한 거고 1월 20일 이후 8개월 만에 1,160원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원화가 강세를 보인 건데요. 이 원화와 같이 움직이는 중국 위안화가 경기 회복 기대감에 강세를 보인 데다가 미국의 제로금리 장기화 정책을 시사한 점이 원화 강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기업 공개 기대감도 다시 살아나고 있죠.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빅히트는 오는 24일과 25일 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현재 공모 희망가는 한 주당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이번 달 28일에 확정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는 내달 5일과 6일에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카카오게임즈보다 공모가가 비싸고 또 경쟁률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서 증거금 1억 원으로 5주도 못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추석 연휴 기간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네, 김완진입니다. 일단 확산세는 주춤하는 모습이죠? 네, 어제 신규 확진자는 70명이었는데요. 전날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지고 이틀째 두 자릿수를 보인 겁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가 40명에 그쳤는데 수도권에서 50명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달 중순 2차 재확산 이후 40여일 만입니다. 정부는 지난주에 비해 감소세가 완정화됐지만 추석에는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규모 인구 이동은 분명히 전국 유행 확산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동 규모가 줄면 전파 위험도가 함께 낮아지고 고위험군, 특히 어르신으로 연결되는 전파 고리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는데요.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고 있어 독감이나 감기처럼 반복적으로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추석 연휴 인구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고민도 좀 깊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집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공공문화기관의 비대면 콘텐츠를 무료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네이버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립기관과 민간단체의 오페라나 뮤지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 방역을 강화하고 백화점은 시식 행사 등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면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정보를 제공합니다. SBS CNBC 김한지입니다. 코로나19로 추석 귀성과 가족 모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비대면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묘 서비스도 그중 하나인데요. 추모시설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가상의 차례상을 올리고 조상을 기릴 수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추석 성묘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산소도 돌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각자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여기에 공동묘지와 납골당 등 대부분의 추모시설이 집단 감염 우려로 이번 연휴에 아예 문을 닫는 상황.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게 바로 온라인 성묘입니다. 제가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로 회원 가입을 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상을 모신 추모시설을 선택한 뒤 고인의 이름과 영정사진을 모니터에 띄울 수 있습니다. 꽃과 과일, 향초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진 차례상을 선택할 수 있고 추모글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일부 추모시설에서는 유골함 등 실제 안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해주기도 합니다. 모시건의 영정사진이나 유골함 등을 갖다가 현실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요. 현장에 못 가시는 마음을 온라인으로라도 추모하는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번 명절엔 가족 간 왕래가 부담스러워졌지만 조상을 함께 기릴 수 있는 정성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국내 취업문이 좁아지다 보니 아예 해외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앞서 취업에 성공했는데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광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호텔관광학과 졸업을 앞둔 26살 김경윤 씨. 올 상반기에만 해외 기업 30곳 가까이 서류를 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전형이 중단되거나 제대로 된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3년 정도를 이제 일본 취업만 보고 이제 준비를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현재는 현지 외국인이 아니면은 이제 안 뽑겠다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을 했는데도
코로나19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해 실제 입사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청년들도 수십 명에 이릅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가 올해 상반기 비대면으로 개최한 해외 취업박람회에서 총 70명이 해외 기업에 합격했지만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이동 제한 조치 때문에 국내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들 중에서는 일부 국내 취업으로 눈을 돌려서 해외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반기에도 각종 해외 채용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 조치 등이 풀리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청년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할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임금 피크제를 둘러싼 갈등이 금융권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러 시니어 노조에서 임금 피크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지난주 시티은행 노조에 이어서 이번 주엔 국민은행이 소송전에 돌입합니다. 류선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시티은행 현직자와 퇴직자 30명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간 임금 피크 제도로 인해 깎인 임금 약 2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수 노조와 은행 간 합의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우리에게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서 우리의 의사 없이 임금을 삭감한 것은 위법 부당함으로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입니다. 이번 주엔 국민은행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참여 인원은 135명, 예상 규모는 약 170억 원대입니다. 58세에 임금 피크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정년이 60세가 된데도 불구하고 기존 과거 제도를 강제 적용하는 바람에 실질 정년 혜택이 전혀 없이 5년 동안 흘러오다가 이번 주에 드디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실시된 임금 피크제는 무효로 해야 하고 따라서 임금도 원래 주던 만큼 지급하라는 주장입니다. 현행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으면 지급률이 기존 임금의 최대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깎인 임금을 달라는 소송이 금융권에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산업은행과 서울보증보험에서 관련 소송을 시작했고 기업은행 등 다른 금융사에서도 연내 소장 접수를 목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줄 소송이 이어지면서 임금 피크제를 둘러싼 금융권 노사 갈등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SBS CNBC 류선우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매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덩달아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임대료 손실액도 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6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빈집 때문이었습니다. 김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기간 빈집으로 남겨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투자 손실은 모두 공공기관이 떠안아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1년 이상 빈 채로 방치된 임대주택 공가수는 총 5,800여 호. 이로 인한 임대주택 임대료 손실액이 지난해 16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어있는 임대주택 공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2만 호를 넘어섰고 이에 따라 LH가 떠안아야 하는 임대료 손실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LH가 임대주택 집기에만 급급하고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실 증가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결과입니다. 지속적인 공가 해소 노력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임대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70만 호를 더 늘릴 계획인데 공실과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자, 이 내용 취재한 김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네. 현재 빈집 상태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몇 가구나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수도권에만 10,000가구 가까이가 빈집인 상태인데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7,100여 가구, 그리고 서울토지주택공사 SH 임대주택 2,500여 가구가 각각 공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요.
최근 도심 내 유휴 오피스 건물과 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또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도 적극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늘어나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빈집은 또 늘고 이게 뭐 모순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빈집들이 늘고 있는 겁니까? 네, 수요가 부족하거나 또 수요가 많아도 입주가 되고 있지 않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수요가 부족한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떨어지거나 또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입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이나 임대보증금 등은 법으로 산정한 표준 건축비 이하로만 산정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준이 평당 300만 원 정도로 일반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에 비해 턱없이 낮고 또 지난 10년간 5차례 인상에 그쳤습니다. 수익이 낮다 보니 시공업체는 큰 적자를 피하기 위해 공사비를 적게 투입하고 또 주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 3년간 LH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4,117건에 달했는데요. 질 낮은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관리 부실로 지금 빈집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선 사례와는 반대로 서울 지역 내 수요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공공기관의 부실 운영으로 즉각 입주가 이뤄지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LH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를 점검을 했었는데 당시 600건의 부정적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입주 자격 완화, 또 다각적인 수요 발굴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김정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패닉 바잉을 주도했던 30대 아파트 매입이 반토막 났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집값 안정이 시작된 것인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만 건을 웃돌았던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7월에는 16,000건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달아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 수요는 잦아들지 않고 그 여파로 오른 집값이 다시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더 오르면 사지 못한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20대와 30대 젊은 층이 주택 구매에 적극 뛰어드는 이른바 패닉 바잉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지난달부터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880건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57% 급감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분석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9억 원이나 10억 넘는 고가나 초고가 주택의 거래 관망세도 강하게 나타나긴 당분간은 거래량이 작은 낮은 거래량 속에 시세는 강보합을 나타내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지난달 서울 지역 전세 평균 실거래 가격은 4억 1,936만 원을 기록해 2달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은 임대차법 적용과 입주 물량 감소 등 가격 상승 요인이 남아 있어 향후 전세 가격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 가운데 나중을 위해서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 이후 해외 장기 체류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모르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류정훈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0년 전 사업을 위해 해외로 나간 박모 씨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해외에서도 실손보험을 꾸준히 유지했던 박 씨는 재외국민 커뮤니티에서 자신처럼 해외에 오래 머물다 귀국한 사람들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귀국한 사람들 사이에 커뮤니티에서 알아보니까 해외에 있는 기간은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알아봤고 한 7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2016년부터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귀국 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점 등의 일정 요건이 존재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와 여권 사본, 실손보험 반환 신청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처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이 있거나 약관에 언급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환급 실적은 미미한 편입니다. 아직 이러한 제도에 모르시는 분들이 앞으로 연수나 출장 등으로 해외 장기 체류하시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 보신다면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 해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법정관리 신청을 추진하고 있고 창업자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여당의 징계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네, 먼저 이스타항공 노조가 조만간 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노조위원장은 오늘 SBS MBC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 초까지 법정관리 신청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채권자들은 지금 얼추 다 모아놨고요. 법무법인 선정만 남았어요. 늦어도 10월 첫 주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박 위원장은 현재까지 노조원 100여 명의 지지 의사를 받았다면서 실무를 맡을 로펌과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획대로 신청이 진행이 되면 11월 초쯤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이 노조가 법정관리를 직접 신청하는 배경은 뭔가요? 경영진이 이스타항공을 매각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주주인 이상직 의원 측과 경영진에서는 현재 두세 곳이 인수이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노조가 확인한 바로는 매각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이상직 의원 가족이나 현 경영진의 배임이나 횡령 등의 비리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입니다. 네. 자,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는 언제쯤 예상됩니까? 추석 전까지는 처리된다는 쪽으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내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동근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추석 전에 매듭되어야 한다면서 대량 해고 과정에서 이 의원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김홍걸 의원처럼 제명하는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SBS MBC 임종은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자동차 업계와 주식시장의 시선은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이 배터리 데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행사에서 깜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슬라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새벽 배터리 데이 행사를 열고 배터리 기술을 발표합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그간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력에 대해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There will be a lot of exciting news to tell, and I think it will be one of the most exciting days in Tesla's history. 가장 큰 관심사는 배터리 수명 연장 여부입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중국 전지업체와 함께 배터리 수명을 160만 킬로미터로 늘리는 혁신 기술을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만 마일 배터리에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 전지 제조사 몇 개가 나올 거라는 거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배터리 단가를 낮추는 신기술 발표 여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배터리 내재화 계획, 중국 전지업체 CATL과의 협력 확대에 대한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발표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배터리 기술 혁신을 선보인다면 업계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합니다. 테슬라가 보다 더 싼 가격에 성능 좋은 전기차를 출시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니까 기존의 이제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타격이 크게 줄. 국내 투자자 자금만 40억 달러 이상 몰려있는 테슬라의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어느덧 9월 하순에 접어들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주말 동안 맑았던 날씨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이 12도 보이겠고 한낮 기온 인천 23도, 대전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은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부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 17도, 제주 20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 부산과 제주 23도, 광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는 내일부터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은 주말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브리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